봅시다. 그 저번 시간에 어디 했지 얘들아? 그거 했나?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 여기지? 맞나? 20페이지 했고 지금 학교에서 진도를 어딜 나오고 있지? 나는 지금 너네 학교 진도를 정잡을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둘 다 생각까지 가지고 어. 실했어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가 힘이 세다 보면 이렇게 보시라고 지금 정규 수업을 나갈 거거든요. 아 네트워크는 힘이 세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책부터가 시험 범위고 그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힘이 세다 여기 한다고 하셨다. 오케이. 그러면 229페이지 가봅시다. 근데 뭐 김밥 축제에 뭐 연예인이 와? 막 홍보를 엄청 하던데. 내일은 놀아주는데. 가고 싶은데. 그건 좀 재밌겠는데. 아 나는 그 조지 온다길래 그건 좀 흥미가 생겼는데. 그게 오늘인가? 네. 아마도요. 오늘 퇴근하면 10시인데 조지 서울 올라왔겠는데. 오늘 수업 끝나고 이제 가면은 조지 서울 갔다 지금. 네. 방금 앞에 사람 봤지? 저거 다 김밥 축제 가시는 거잖아. 나는 저걸 타고 별로 김밥 축제에 가고 싶지 않아졌어. 나는 그 축제에 가서 사람도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아 싫어. 나는 그 뭐라 해야 되지? 맛집 웨이팅도 1시간 이상 절대 하지 않습니다. 철칙이야 철칙. 1시간 이상 기다리면 그거 맛집 아니야. 유행집이야 유행집. 여러분은 웨이팅 잘합니까? 아니요. 나는 물론 웨이팅 하는 심리는 이해할 수 있거든. 진짜 맛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내가 6시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7시에 식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어. 나에게 밥을 줘라. 넘기면 의지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맞아. 지금 그래서 요새는 스마트하게 온라인으로 기다리잖아. 그게 더 마음에 안 들어 이제. 테이블링 나한테 과도한 그 기술력은 나한테 손해다.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왜 오늘 기술 지문이지? 네트워크는 힘이 세대. 그렇겠죠. 한번 봐봅시다. 근데 앞에 이제 우리가 보는 과학 지문보다는 그래도 좀 쉽습니다. 이거 너네 시험 범위 아니었지? 앞에 원자 모양이 괜찮거죠? 했었어? 이거 어렵지 이건? 이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원자 모양이 연습하면 좀 난이도가 있고 얘는 그래도 난이도가 엄청 어렵진 않아. 말 그대로 근데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막판에 막 이상한 X값 막 이런 거 나와.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또 이과가 더 많으니까 희망차다고 생각을 해볼게. 나는 X, Y 나오는 순간 머리가 깨지는 스타일이긴 한데 한번 봐봅시다. 근데 이 집은 아니야. 근데 앞에보다 나. 앞에는 그 물리학 규칙 아니야 물리학? 막 원자핵 이런 거 나왔던 거 같은데 보어 나오고. 보어가 뭐야? 내가 아는 보어는 주어 서술어 보어밖에 없는데 뭐 보어의 원자핵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봅시다. 또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개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네트워크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기본적인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그것들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 세상인 사회와 가상 공간인 인터넷을 비교한다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둘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랑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랑 인터넷 사회는 달라요. 다른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둘은 한 가지 틀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모두 네트워크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어. 지금 226페이지입니다. 자, 분명 이 둘은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는 얘기를 그런 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왜냐면은 첫 문장이 차이점이었잖아.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데면은 공통점 얘기를 해야겠지.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라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하는 실제 사회와 가상 공간인 인터넷을 비교하게 될 거다. 네트워크란 점과 선으로 연결된 형태를 말한다. 네트워크에 대해 정의 내리고 있네. 사회 네트워크에서는 개인들 하나하나가 점이 되고 그 개인의 사회 관계가 선이 되어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등이 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된다. 인터넷에서는 점이 컴퓨터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랜 케이블이나 기기를 연결하는 전자기파가 선이 되어 결국 점과 선으로 표현되는 네트워크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네트워크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된 것도 점과 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라는 거지. 인간관계도.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점을 노드라고 하고 선을 연결선이라고 한다. 네트워크 이론에서의 여러 가지 정의들을 일문단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점을 노드라고 할 거고 선을 연결선이라고 할 거야. 이제부터 우리가 노드나 연결선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낯설면 안 되겠지. 점과 선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트워크는 생긴 모양에 따라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와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다. 얘들아, 네트워크라는 개념 안에서 다른 두 분류를 했어. 모든 지문이 다 그렇겠지만 각각의 개념을 정의하고 공통점 차이점이 나온다면 파악하는 게 독서 지문을 읽는데 기본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보자. 첫 번째,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한다. 각 노드에 연결된 선의 수가 거의 균열된 형태를 띠는 것을 말한다. 옆에 그림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뭐 비슷하게 생긴 거 뭔가가 있잖아. 이렇게 생긴 모양의 지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게 좀 미국 지도처럼 생기지 않았어, 이거?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 지금 보자마자 이거 미국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내가 미국에 가보고 싶어가지고. 미국 한 번은 가보고 싶어. 죽기 전에.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겠죠, 그 나라는. 길에 이제 잘못 걸어다니면 이제 건을 숨기고 있는, 거기 이제 건법을 쓰잖아. 건법을. 왜 변한 게 없는데? 이분이 뭐 알람 빨랐어? 얼굴에 뭐 했어? 왜 빨랐어? 아니면 얘가 죽을 것 같아. 미국은 내가 태권도 3단이어도 의미가 없어. 접근을 해야지 태권도 3단이 의미가 있잖아. 바로 그냥 빵! 건법 발동하면 이제 어쩔 수 없죠. 가야죠. 빨리 기도해야지. 천국 가야지. 각 노드에 연결된 선의 수가 거의 균일한 형태를 띠는 것을 말한대. 고속도로망 네트워크 같은 건. 그리고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는 각 노드에 연결된 선이 몇 개의 노드에 집중되는 허브를 가지고 있어서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 우리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와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가 차이점이 좀 보인다. 그치? 고속도로망 같은 거는 다소 균일하게 혹은 좀 단순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대. 이를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한다. 말 그대로 진짜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하네. 척도가 없다는 것은 평균 연결 개수를 쉽게 정할 수 있는 고속도로망과는 달리, 얘들아 달리 나왔습니다. 그럼 둘이 차이점 이야기할 거다. 평균 연결선 개수를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는 쉽게 잡을 수 있는데 항공망에서는 각 노드를 연결하는 선의 개수가 적은 노드부터
연결이 많은 허브까지 분포가 넓어서 특정한 숫자, 아까 말했던 척도를 정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림 봐봐. 밑에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 한 점에서 엄청 나오고 있는 애 하나 있거든. 그지? 근데 다른 점을 보면 또 하나랑만도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어. 왼쪽 맨 아래 구석에 있는 친구 보면은, 그지? 이런 것처럼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 여러분 비행기 타봤습니까? 비행기? 네. 선생님 원래 중학교 때 처음 타봤는데, 아 이제 여기는 그런 거 안 되네.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된다. 그거 안 되겠네. 야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돼. 근데 아무도 안 믿지 이제. 속이려면 이제 만약 살면서 비즈니스 탈 일이 있으면 친구를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야 비즈니스는 진짜 신발 벗고 타야 돼 하면 됩니다. 해보고 싶은데 비즈니스 탈 일이 없어서. 비즈니스 탈 일은 없고 쌤 1월달에 일본 가거든요 친구들이랑. 비즈니스가 아니라 최대한 저가로 가려고 막 새벽에 막 일어나 그냥 눈 떠 막 전날 가 있고 막 그랬습니다. 후쿠오카 갑니다. 후쿠오카. 아, 우리 중에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다 그냥 순수 한국인. 다 우리 과 동기들이랑 가는 거여가지고 순수 국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일본 여행. 망했다. 한자 좀 알잖아요. 한자 알지? 근데 그게 뜨문뜨문 아니까 의미가 없어. 하고 그러니까 다 알아야지 읽을 수 있잖아. 5개 중에 3개만 알면 못 읽잖아. 여러분도 한자 배우나 지금? 학교에서? 한자 재미없지? 네. 난 한 번도 한자를 획순으로 외워본 적이 없어. 한자 그림 아니야 그림? 그림 외우기. 사실상 미술 시간과 동일하다. 획순 이런 거 잘 모르고요. 나 도대체 3급까지 어떻게 딴 거지?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치? 그냥 이거 보면 이게 얼추 알거든. 한 글자 납니다. 단어를 던져주면 해석은 안 돼. 한글 최고. 세종대왕님 큰일 한 겁니다 진짜. 근데 이 지문을 다 영어 혹은 한자로 봤을 거라고 생각해봐. 와, 일본어였을 수도 있어. 더 싫어 그건. 아 물론 일본 좋아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안 좋아합니다. 야구만 좋아합니다. 일본 야구. 여기 야구 보는 사람 없다 그랬나? 그렇지. 아쉽다.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거든. 이제 고양된 상태다. 이겼어? 맞아 이겨가지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지금. 어디 좋아요? 한화 팬입니다. 한화. 아, 삼성이랑. 지금 굉장히 고양된 상태여가지고 흥분감을 밤새 내릴 수가 없어서 말도 안 돼. 뭐 말이 안 돼. 이기니까 말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면 안 되는데. 자, 내가 왜 단순한 거에 대해 얘기했냐. 지문에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얘들아 그런 데가 나왔습니다. 그런 데가 나오면은 뭐 하여튼 뭔가 하고자 하는 말이 확실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개념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네트워크로 표현해보면 많은 경우 복잡한 형태인 항공망 같은 척도 없는 네트워크가 된다. 그래서 세상은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상이 왜 항공망처럼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가 될까?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고 있어.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을 반드시 해줍니다. 지문은. 논문을 쓸 때 연구자들은 유명하지 않은 논문보다는 유명한 논문을 인용하고 싶어 한다. 한 번 유명한 논문이 되면 그 논문은 계속해서 더 많이 인용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논문의 연결선이 많아지는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누리 문서라던가 웹페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 관계에도 마찬가지이다. 소위 빈익빈 부익부 법칙 때문에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아까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에 대해도 얘기했고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즉 사회는 복잡계 네트워크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다해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초반부에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애초에 우리 소 제목이 세상은 복잡계 네트워크였어. 머릿말 부분에. 그렇죠. 많이 연결될수록 계속 더 많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교통체증과 네트워크라는 부문 1번이 들어가는데, 자, 얘들아, 그럼 이 지문은 단순히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떤지를 돌아보는 지문인 거야. 그래서 우리 사회의 좋은 사례 중 하나인 교통체증을 이야기합니다.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 하나가 교통체증이다. 교통체증을 줄이려면 당연히 도로망을 잘 설계하고 흐름이 막히지 않게 잘 운영해야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다. 상식과 어긋나는 역설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죠? 교통체증은 참 역설이 늘 있어. 역설보다는 도대체 저 앞에는 누가 안 가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잖아. 분명 도로가 막히면 맨 앞에 누군가 있을 거 아니야. 걔는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길래 막힐까? 이런 생각을 최근에 이제 서울 가다가 느꼈습니다. 제발 나가라. 왜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야? 지금 운전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면허가 없습니다. 아직. 엄마 차 타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통체증도 또 네트워크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네. 그런데 교통체증도 알고 보면 도로교통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들의 동역학 문제 때문이다. 여러분 뉴턴의 운동법칙 압니까? 뉴턴의 운동법칙 들어왔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거죠. 동역학은 물체의 움직임과 힘이 어떻게 관계를 갖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세히 몰라도 돼요. 뭐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해서 뭐 가속도를 재고 그건 이제 과학의 영역에서 할 거고 우리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자. 어떤 복잡한 도로망이 있을 때 얘들아 예시를 이용해서 설명해 줍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자동차가 그 도로망에서 잘 가는 것일까? 길이가 길면 즉 가야 할 거리가 멀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겠지 얘들아. 같은 속도로 달린다는 전제 하에서 긴 길을 가면 당연히 오래 걸릴 거야. 도로가 넓을수록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2차선 도로에 차가 2대 있는 거랑 4차선 도로에 차가 4대 있는 거랑 같은 것처럼 최대한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걸리는 총 시간은 거리에 비례하고 도로 폭에 반비례한다. 얘들아 밑줄 쳐놓자. 그럼 이거는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겠지. 비례관계와 교통체증에 의한 총시간의 변화 양상을 비례 반비례 관계로 정의 내릴 수 있고 이거는 문제에 출제할 수 있을 만한 겁니다. 과학기술 지문을 내가 이야기할 때 되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과학기술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통점 차이점은 모든 지문에 대한 핵심이고 과학기술에서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예를 들어 분수로 바꿀 수 있는 관계들에 의해서 계산하고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출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다는 겁니다. 차가 많아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동일한 도로에 차들이 몇 대가 함께 지나가는가도 중요하다. 내가 아까 초반부에서 얘기했던 거지. 같은 거리에 같은 도로 폭인데 차 개수가 2배로 많아졌어. 그럼 걸리는 시간이 2배로 많이 들려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 얘들아 이런 생각은 2배로 들려나? 에서 멈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차가 몇 대 지나가는지도 숫자 관계로 정의하지 않았지. 영향을 끼친다고만 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차 대수에 비례한 어떠한 숫자 관계에 대한 문제는 낼 수 없는 겁니다.
지문을 기반으로만 낸다면 그냥 비례 반비례라는 숫자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았거든. 몇 대가 함께 지나가는가가 중요하다고 했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생각할 수 있을 뿐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국 도로교통망에서 운행 시간을 결정하는 것에는 거리와 도로폭 얘네는 비례 반비례를 했었고 차량 수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오케이. 우리 본문 1의 제 소제목이 교통체증과 네트워크였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시간을 결정하는 변수인 거리, 도로폭, 차량 수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이야기했어. 넘어가 봅시다. 다음 장으로. 근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요소가 있는데 얘들아 반드시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도 반드시라고 하면 강조한 거잖아. 그죠? 강조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요소가 있는데 절대적 최적화와 상대적 최적화라는 개념이다. 새로운 개념이 또 나왔네. 그러니까 최적화가 뭐니? 쉽게 생각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지. 가장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 갑과 을에게 청바지를 하나 사와라 라는 과제를 준다고 하자. 갑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6분 만에 청바지를 샀는데 을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청바지를 사느라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3시간이 걸렸다고 하자.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내가 갑이다. 한번 손 들어볼래? 내가 갑인 편이다. 내가 을인 편이다. 스님은 갑인 편입니다. 이제 무신사에서 세일할 때 맨 앞에 있는 거 삽니다. 많이 사잖아. 뭐 리뷰 보고 실착 리뷰 보고 결제. 그래서 옷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수업하다 보면 알겠지만 간신히 돌려 입는 겁니다. 힘듭니다 이거. 몇 번 있는 걸로 이렇게. 그냥 잘 모르겠어요. 옷을 물론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사놓고 입는 거 알겠는데 그냥 대학 다닐 때 과장밖에 안 입었거든. 과장은 잠바잖아. 이너가 잘 안 보입니다. 내가 이너로 뭐를 입고 가도 과장은 이렇게 덮으면은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옷을 3시간 동안 걸려서 샀다고 하니까 좀 충격적이네. 근데 스스로에게 가장 최적화를 한 거겠지 이게. 얘는 또 보자. 시간만을 고려할 때 수학적으로는 갑이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만족도를 측면으로 고려하면 을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된다. 그러니까 갑과 을은 각각의 입장에서 최적화를 한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최적화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적 최적화는 갑의 선택처럼 수학적으로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것이고 절대적 최적화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해주고 있네. 절대적 최적화는 수학적으로 가장 작은 값. 상대적 최적화는 을의 선택처럼 이기적인 행동으로 개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값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갑이 절대적 최적화를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갑의 입장에서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 빠르게 사는 거라면 갑의 선택도 상대적 최적화가 될 수도 있지. 그지? 그래서 지문이 해당 개념을 어떻게 서술해 나가는가를 잡고 지문의 시선으로 얘들아 따라가야 돼. 알겠지? 최대한. 그렇대. 앞에서 든 예에서는 6분이 절대적 최적화, 3시간이 상대적 최적화 값이 된다. 근데 그러면 내가 말했던 게 조금 오류가 있었다는 걸 너네가 느껴야지. 수학적으로 일단 가장 작으면 절대적 최적화라는 게 가장 선결되는 조건인 거야. 알겠지? 두 조건이 있다면 수학적으로 가장 짧은 건 상대적 최적화일지 몰라도 일단 절대적 최적화로 보는 거네. 네트워크 이론가들은 두 사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경우를 찾기 위해서 상대적 최적화 값을 절대적 최적화 값으로 나눈 값인 POA를 활용한다. 몇 줄 쳐 둡시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경우에서의 최적화를 따져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론적인 무언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비례, 반비례, 그리고 분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고 나오지. 그래서 229페이지에 3번 문제 봐봐. 보입니까? POA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그 바로 앞에 정의 내리고 있지. 상대적 최적화 값을 절대적 최적화 값으로 나눈 값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 3번에 충분히 풀 수 있는 겁니다. POA의 A는 무질서를 의미한다. A가 아나키네요. 아나키. 이런 점에서 POA는 이기적인 무질서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근데 보니까 그래서 POA 값이 크면 개인의 만족도는 높지만 시간이 많이 낭비되어 수학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는 뜻이다. 얘들아, 지금 내가 방금 말한 문장 분수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해하면 확실히 눈에 들어오지. 상대적 최적화 값을 절대적 최적화 값으로 나누면 분수를 어떻게 적어야 돼? 뭐 분의 뭐야? 절대적 최적화가. 그렇지, 분의 절대적 분의 상대적이지. 나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너무 헷갈리더라고, 머릿속에서. 수학적 지능이 전혀 없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꼭 숫자를 넣어봐야 했어, 저 위치에다가. 그러면 뭔가 이해가 되는 거야. 놀라울 정도로 수학이 싫었던 아이였죠. 어떻게 이렇게 수학을 못했을까 싶겠습니다. 그래서 보자. 자, 우린 이거를 POA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지? 그래서 POA 값이 크면은 상대적인 게 더 크다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만족도는 높지만 시간이 많이 낭비되어 수학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는 뜻이다. 왜냐면 절대적인 수치가 낮아야지 우리가 수학적으로 효율적인 거라 그랬으니까. 또 POA가 작으면 효율은 높으나, 여기서 말하는 효율은 뭐야 얘들아? 수학적 효율이지. 시간이 더 짧게 걸린다고 아까 예시했던. 효율은 높으나 개인의 만족도는 낮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극단적으로 POA가 1이면 둘이 같다는 거네, 그지? 1이면 이는 효율과 개인의 만족도가 모두 충족되었다는 의미이다. 위의 사례처럼 최적화 값인 3시간을 절대적 최적화 값인 6분으로 나누어 나온 값으로 1보다 훨씬 큰 숫자가 나온다. 그지 얘들아? 뭐 굳이 나누자면 3시간은 몇 분입니까? 180분이지. 6분 걸린다 그랬지? 30이죠? POA 값이 어때? 굉장히 높지. 만족도를 높이는 대신 낭비되는 시간을 대가로 치른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POA 값이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뭔가 시간적 효율보다는, 특히 이 POA를 보면은 개인의 효율을 조금 더 따지려는 경향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면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놓고 POA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내가 방금 말하는 붙여 읽기를 해야겠지? POA와 교통체증 해결을 붙일 수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POA를 통해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다음 문단으로 가볼게. 아래 그림 1은 출근길을 표현한 것인데 왼쪽이 집이고 오른쪽이 직장이다. 출근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대. 윗길은 고속도로로 넓은 대신에 길게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아랫길은 지름길로 짧지만 대신 좁다. 고속도로는 넓기 때문에 차가 한 대가 가든 4대가 가든 10분이 걸린다. 그런데 지름길은 좁아 이용 차량이 많을수록
길이 막혀 한 대가 가면 1분이 걸리고 두 대가 가면 2분이 걸리고 세 대가 가면 3분이 걸리고 X대가 가면 X분이 걸린다. 얘들아, 이 마지막 X대가 가면 X분이 걸린다라는 말을 반드시 해줘야 돼, 지문에서는. 그래야지 우리가 대랑 분이 똑같이 걸린다라는 걸 잡을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물론 1대 1분, 2대 2분, 3대 3분이면은 50대면 50분 가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해 내려줘야 됩니다. 지문에서는. 만약 이 동네에 직장에 가는 사람이 10명이고 이들 각자 차를 타고 출근한다면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 집이라는 위치에서 이 회사로 직장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총 10명이고 각자 차를 탄대. 그럼 얘들아, 차가 10대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10대 모두 같이 출근한다면 최적화가 될 수 있는 두 길로 적당히 나누어서 가야 한다. 얘들아, 이제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좀 집중해보자.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씩 해보는 것이다. 이 글을 쓰신 분도 혹시 확률과 통계를 하셨나? 나같이 계산하시네. 나도 이렇게 한 대씩 해볼 것 같은데. 1대 9, 2대 8, 3대 7 등으로 가능한 것을 모두 해보면 각각 총 소요 시간이 나온다. 그치?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 근데 보자. 수식을 써서 푼다면 2차 식으로 정리되어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최소값이 나오는데 그때 x는 5가 된대. 와우. 이걸 2차식으로 풀었다는 거겠지. 별로 풀고 싶지 않은데 x가 5가 된대. 얘들아, x가 5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뒤에 질문 읽기 전에. 질길로 관계가 썼대. 그치. 반반 가면은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나올 거야. 즉 5명은 위로, 5명은 아래로 가야 한다. 그러면 위로 가는 사람은 고속도로이므로 10분씩 걸리고, 아까 얘기했지? 고속도로는 차가 몇 대가 가든 언제나 10분 걸린다고 했습니다. 10분씩 걸리고 아래로 가는 사람은 5명이므로 5분씩 걸린다. 그래서 10분으로 가는 사람 5명하고 5분으로 가는 사람 5명을 합치면 총 75분, 한 사람당 7.5분이 걸린다. 이것이 수학적으로 가장 좋은 절대적 최적화의 답이다. 이제 절대적 최적화로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거야. 그치? 단순 숫자로 한 사람당 7.5분이 걸릴 수 있도록 윗길로 5명, 아랫길로 5명 가면은 가장 효율적이래. 근데 이러면 우리가 지각하는 일이 안 벌어지겠죠. 차가 막혀서.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사는 삶 환경 속에서는 절대적 최적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들이. 실제적 운전자들은 이 방법을 추구하지 않는다. 왠지 압니까? 우리는 상대적 최적화를 추구하려고 하거든. 자, 심리적으로 생각해보자. 누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여러분은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가고 싶지 않아. 그지? 그런 거야. 뭔가 불공정하기 때문인데 고속도로로 가던 한 명이 지름길로 옮겨가면 아래 지름길에는 차량수가 5대에서 6대로 늘어나 6분이 걸리지만 원래는 고속도로에서는 10분이 걸렸던 사람이니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얘들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원래 10분 걸려서 가던 사람이야. 그리고 5명은 5분 걸려서 가고 있었지. 근데 10분 걸려서 고속도로를 타던 사람이 갑자기 지름길에 탄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 5명이 1분씩 밀린 거는 모르겠고 나는 4분 빨라졌지. 출근 시간이. 원래 10분이어서 6분이 됐을 거 아니야. 6대가 됐으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도로교통을 총괄하는 기관에서는 질서 있게 나누어 가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기적인 개인에게는 이것은 좋은 답이 아니어서 지름길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만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 두 번째 사람도 옮겨왔어. 지금 지름길 쓰는 사람들은 몇 분 걸렸지? 6명 돼서 6분 걸렸지. 아직도 그러니까 몇 대가 가든 고속도로는 무조건 10분이야. 그치?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었어. 여기는 4명이 가고 있었고 여기는 6명이 가고 있었겠지.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옮겨가면 여기는 3명이 되고 여기는 7명이 돼. 오케이, 여기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여기 총 7대가 되면 그럼 몇 분 걸려 얘들아. 여기는 이제 7분이 소요되는 거야. 아직도 고속도로보다 빨리 가지.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옮겨가도 야, 출근 시간이 3분이나 짧아졌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7분 걸리지만 고속도로로 갈 때보다 3분이 이익이므로 두 번째 사람도 고속도로로 지름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까지 모두 지름길을 택해 10명이 모두 10분씩 총 100분이 소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10명인 경우에는 얘네가 사실 다 지름길을 타도 고속도로로 가는 거랑 시간 차이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절대적 숫자로 봤을 때는 출근 시간이 비효율적이지만 다 같이 10분이 걸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처음 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했던 5명 입장에서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거지. 사실상 처음 5명한테는 지름길로 오는 게 오히려 절대적 최적화를 한 선택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멀리서 봤을 땐 총 10명이 모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절대적 최적화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이기심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야. 여기 보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합니다. 여기서 7.5분씩 걸리는 첫 번째 답안이 절대적 최적화이고 모두 지름길로 몰려서 10분씩 걸리는 답안이 상대적 최적화이다. 상대적 최적화는 사람들이 좋아서 선택하는 이기적인 답으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대. 오케이. 결국 평균 7.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0분에 가게 되어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이 중요한 거야. 이제 이것을 POA로 계산해 보면, 근데 내가 POA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 75분은 100이지. 맞습니까? 7점, 정확히는 뭐 7.5분의 10이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누면 얘는 맨날 나오다가 많은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 경우에서 POA를 계산해 보자는 거지. 자, 10명이 다 10분씩 걸리면 몇 분이니 총 얘들아? 100분이지? 맞나? 그지? 100분이지? 그리고 아까 7.5분인 거는 75분이었어. 그러면 1.33333 이렇게 나옵니다. 약 30% 1.3 딱 떨어지나 이거? 딱 떨어지겠구나. 맞네. 이렇게 되고 1.33 되겠네. 근데요, 33%의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볼 수 있대. 자, 그러면 이제 비효율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지? 상황적으로는. 왜냐면 아까 우리 POA에서 A가 무질서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무질서를 유발한다라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POA라는 이론 자체가. 차가 막히면 보통 도로를 넓히고 다리를 놓는다. 그러나 이것은 비용도 문제지만 실제로도 쓸데없는 작업일 수 있다.
다음에 그림 2와 그림 3은 출근길을 표현한 것으로 도로 조건은 그림 1과 동일하다. 그림 1에서 깔아놨던 도로 조건 기억납니까? 고속도로로 가면 10분, 새길로 가면 X분인데 차 X대가 X분이었고, 그지? 그런 이론도 다 얘기하는 거야. 10명이 가는 거고. 다만 집에서 직장까지는 2개의 고속도로와 2개의 지름길이 놓였다. 자, 그림 2번 봅시다. X분 걸려서 가는 지름길에 10분 걸려가는 고속도로지. 그리고 아랫길은 10분 걸려가는 고속도로에 X분 걸려가는 지름길을 만들어놨어. 오케이, 좋아. 그리고 그림 3번도 뭐 동일한 그림인데 뭔가 이상한 빨간 줄이 그려있네. 지문을 읽으면서 봅시다. 그림 2의 경우 열대차에게 가장 좋은 출근 방법은 위아래로 각기 5대씩 나누어 가는 것이다. 그렇겠죠. 우리 아까 전에 계산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윗길은 5명이 가기 때문에 지름길에서는 X는 5분이 걸리고 고속도로로 가는 데는 10분이 걸리므로 총 15분이 걸린다. 10명이 모두 15분으로 공평할 뿐 아니라 이 시스템은 절대적 최적화 합도 150분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대적 최적화 합도 150분으로 매우 좋다. POA가 1로 낭비가 전혀 없는 완벽한 도로이다. 왜냐면 얘들아, 그림 2에서 보면은 윗길에서 계속 둘 다 2번 지름길 쓸 수 있어 없어? 그치? 봐봐, 위에서 X 지름길 타고 아래로 X 지름길 타기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지. 맞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대적 만족이랑, 그러니까 상대적 최적화랑 절대적 최적화 값이 같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완벽한 도로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POA 값이 1이 됐으니까. 그런데 만약 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그림 3처럼 중간 지점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게 된다. 얘들아, 너희가 생각해도 이러면 지름길을 2번 타는 선택을 하겠죠. 자, 그림 3을 보면 다리가 놓이는 바람에 처음 사례처럼 모두 지름길 한 곳으로 몰리게 되어 X는 10분 더하기 X는 10분에서 총 20분에 걸린다. 자, 봐봐. 이게 저게 다리로 연결해놔서 그렇지 사실상 요 거리는 계산하지 않는 거야. 요 주황색 동그라미에서 주황색 동그라미로 가는 거리는 없는 겁니다. 이 계산에서 사실상 한 지역이 돼버린 거라고 생각해, 머릿속에서. 그러면 자, 열대가 다 지름길에서 선택했어. 출근할 때 다 위로 가서 10분, 다시 아래로 가서 10분. 이러면 원래 5분, 10분, 5분에서 15분이면 갈걸? 다 같이 20분을 선택했지. 맞지, 얘들아? 그래서 원래는 150분이던 소요시간의 총합이 200분이 된다. 다시 말해 공평하고 효율적이던 도로가 다리 건설로 인해 오히려 낭비와 교통체증이 더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브라이스 역설이라고 한다. 도로를 설치하면 사회적으로 비용이 들지. 근데 왜 사회적으로 비용을 들어가면서 도로를 건설한 거야? 그치? 시간을 줄이려고 혹은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도로를 설치한 걸 거야. 그 다리를. 그런데 이 다리를 설치하고 보니까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가네. 상황이 역설적이죠. 우린 이런 걸 브라이스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에는 본문에서는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니까 복잡한 네트워크로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비효율, 교통체증이라고 예를 들었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맺은 말 결론 부분으로 갑시다. 교통체증 사례를 통해 실제로 네트워크 안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동력학 문제를 풀어보았다. 문제를 푸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얘기였네. 그냥 다리를 놓고 도로를 뚫으면 문제가 풀릴 거라는 1차원적 사고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을 보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 이론을 단순하게 활용하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이론을 잘 활용하면 이런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계천의 고가도로를 막았더니 예상과는 달리 시내 교통 흐름이 더 나아진 사례에서처럼. 지문이 굉장히 옛날에 써진 건가 봐요. 여러분은 청계천 고가도로를 모르죠? 그지? 지금 여러분한테 청계천은 깨끗한 개울이 흐르는 예쁜 곳이잖아요. 그 위에는 원래 청계천은 물이 흐르지 못했습니다. 고가도로가 지나가서. 이게 얼마나 옛날 일이냐? 우리 기준으로 굉장히 옛날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청계천 고가도로는 굉장히 옛날 일입니다. 선생님도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서울 살았는데 선생님도 청계천이 아름다울 때 서울에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통해서 교통체 등을 줄여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청계천의 고가도로를 막은 게 오히려 길을 없애니까 효율적으로 바뀐 거지. 그치? 이게 역설이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이론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교통 문제만은 아니다. 허브를 찾아서 우선적으로 치료해서 전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그죠? 전염병의 허브를 찾아서 전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거. 전염병이 터진 곳을 틀어막으면 전염병이 안 퍼지겠지. 여러분 옛날 영화 감기 봤습니까? 감기에서 그 뭐 하려 그래? 서울시 부숴버리려 그러지. 그런 겁니다. 코로나도 그랬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몇 살이었습니까? 초등학생이었나? 12학년. 갑자기 기시가 막 느껴지네. 와 잠깐만. 나이 차이 얼마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였구나. 이 기시감이 확 느껴지네. 초등학생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가 코로나였던 거잖아. 네. 그치, 근데 그게 맞지. 여러분들 좋았겠다. 초등학교 때는 학교 안 가면 그냥 좋잖아.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너네가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못 가는 침울한 세대구나. 너네가 자꾸 이상하게 이어가잖아. 그 수학여행 못 가는 문화가 해에 한 번씩 돌아가지고. 근데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못 갔나? 전학을 가가지고 난 수학여행 다행히 2번 갔는데 우리는 난 세월호 때문에 못 갈 뻔했는데 우리가 갔다 와서 아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거야. 그래서 갔고 고등학교 때는 못 갔죠. 나도 고등학교 때는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갔죠. 중학교 때는 수학여행을 같이 있었는데 우리 대성인 중학교가 경주로 가는 놀라운 선택을 해버려가지고 뭐였어? 강조를 듣는 경주월드 갔으면 뭘 안 했지. 경주월드 갔으면 재밌게 놀았지. 불국사 갔다고. 불국사 산 탔다고. 불국사 석굴하면 다 산에 있어. 산에 왜 다른 산에 만들어놓은 거야. 차라리 그 경리단길이라도 떨궈졌으면 애들끼리 놀기라도 했지. 그리고 그 다음날 해운대 보내주더라. 경주부산 가깝거든. 참 1시간이면 가거든. 근데 그래놓고 해운대에서 컨텐츠 없이 그냥 애들 3시간 동안 풀어놨어. 이거 중학생들 거기 풀어놓으면 뭐하겠냐. 남자애들 신나고 PC방 갔지. 와 해운대 PC방. 얘들아 잘 지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이번에 수학여행 갔다 왔다 그랬나? 그렇지. 서울 갔다 그랬나? 제주도? 허, 진짜 되게 좋겠다. 난 진짜 중학교 때 제주도 가는 줄 알았는데. 제주도 좋지. 제주도 진짜 좋은데 비싸가지고 이제 여러분 성인 되면은 제주도 여행 못 갑니다. 제주도만큼 비싼 데가 없어. 그럴 거면 차라리 일본이 가. 제주도 좋죠. 비싸도 그래 비쌌어 한국이. 이 코로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촬영 준비 얘기하다가 그렇지. 월드와이드 넘어갑시다.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월드와이드 웹
이거 뭐라고 그러놓고 뭔지 알지 얘들아?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여 좋은 검색 결과를 쉽게 찾아내는 인터넷 검색 엔진을 개발하거나 생명공학적 연구에서 바이오 네트워크를 분석해 신약 후보 물질을 찾거나 이번에 노벨상도 이런 거던데 뭐 신약 찾았던데 그 암을 치료하는 근데 그분 디지털 디톡스 한다고 연락 안 받아가지고 노벨상 못 받을 뻔했다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화가 올 거 아니야. 근데 디지털 디톡스 한다고 와이프랑 폰 두고 사이클인가를 갔다 왔대. 그래서 상 못 받을 뻔했대. 본인은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지. 야 이거 얼마나 큰일이네. 신약 개발하고 깔끔하게 디지털 디톡스. 그러나 입소문 마케팅을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때 등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론을 결국엔 이 질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수많은 뭐 계산식들을 얘기했지만 네트워크 이론을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야. 뭐 바이러스 전염병을 시작한다던가 뭐 광고, 신약 후보 이런 것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문단은 뭐 그게 어렵지 않고요. 이 지문이 만약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핵심이 되는 건 우리 아까 봤던 이 도로 흐름을 계산하는 식과 POA를 계산하는 걸 통해서 보기 문제를 통해서 다른 사례들을 넣을 수 있겠지 얘들아. 숫자 값을 바꿀 수 있잖아 그지? 숫자 값을 바꿔서 계산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꼭 도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경우에서 POA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해당 선택이 효율적인가 어떤 것으로 가야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문이 됩니다. 그지? 조금 뭔가 까다롭게 나올 수 있으면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요?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보다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는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 지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산을 하거나 조금 더 사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차이점을 어쨌든 잡아야 납득할 수 있었어. 그지 얘들아? 첫 번째로 구별해야 되는 건 뭐였어? 고속도로망 같은 것과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 이 두 개를 구분했고 우리는 어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그 뒤부터 지문을 끌고 가지 얘들아?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끌고 가지. 초반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빈익빈 구익부 법칙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세상은 복잡계 네트워크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쭉 끌고 갈 본문부터 내용은 항공망 같은 복잡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쭉 끌고 간 거야.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쭉 끌고 가고 그걸 통해서 절대적 최적화와 상대적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구별하고 그걸 통해서 계산해서 뭐가 더 효율적인가 우리 세상을 어떤 걸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했겠죠? 여기까지가 231페이지 지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놓고 한번 살펴봅니다. 어떤 그럼 POA 값이 뭐가 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그치, POA 값은 1이 돼야 제일 효율적이야. 세상에서 POA 값이 1이 되기 쉽지 않겠죠. 뭔가 이게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그래서 다음 지시나 어휘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개념을 정의해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문의 내용이 그대로 있었다 얘들아 그지? 점과 선으로 연결된 걸 네트워크라고 하고 네트워크 이론 안에서는 점과 선으로 부르지 않고 노드와 연결선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이론을 우리 세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 컴퓨터 같은 거에 적용할 수 있고 이런 얘기였고 밑에 그림을 봅시다. 이게 조금 핵심이었죠. 이 글에서 네트워크 이론가들이 활용하는 POA를 주어진 활동을 하며 정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거 이미 아까 다 해본 거긴 합니다. 10명이 집에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도로에 지름길과 고속도로가 있다. 지름길은 짧은 대신에 좁기 때문에 한 대가 가면 1분이 걸리고 두 대, 세 대가 가면 갈수록 시간도 2분, 3분으로 늘어난다. 반면에 고속도로는 길지만 넓기 때문에 차량 통행수와 상관없이 10분이 걸린다 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지금 그림 두 개 보이죠?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했어 보이죠? 왼쪽 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랬지? 왼쪽 게 POA 값이 1이 나왔다 그지?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였어.
자, 그럼 여기다 POA 값이 1이 되면 효율적이라 그랬다. 그럼 POA 값은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맞아. POA 값은 클수록 비효율적인 거야. 그러면 만약 문제를 내가 낸다면 어떤 문제를 낼 수 있냐면 여러 POA 값을 계산하게 하고 가나 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다고 치자. POA 값을 계산시키게 하고 뭐가 더 효율적인지 순서대로 나열하게 해서 선택하게 할 수도 있겠지. 가장 까다롭게 나오면. 그럼 이거는 그러면 사고를 3번 해야 되지. 만약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4점짜리겠지. 들려도 됩니다, 이 형은. 시간이 모자라면 들려도 되는 거야. 내가 한번 착한 얘기가 있는데, 얘들아. 내가 독후작강 할 때는 되게 자주 했던 말인데, 푼 거를 맞추려고 해야지, 안 풀리는 걸 맞추려고 하면 과욕입니다, 그거는. 왜냐면, 이게 안 풀린다고 붙잡고 있는다고 갑자기 이해가 팡 되는 경우도 많이 없고, 뒤에가 더 쉬워요. 이 4점짜리가 마지막에만 있지 않잖아.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과목 얼마나 절대적 효율값을 극한에 올려놨어. 문항 순서대로 난이도가 올라가. 그래서 진짜 안 보면 되는데 국어는 또 그런 과목이 아니란 말이야, 그지? 여러분이 틀렸는데, 그러니까 시험 칠 때 그런 걸 생각을 해봐. 내가 딱 푸는데 안 풀려. 그러면 배점을 보세요. 선생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근데 배점이 막 4점이야. 아, 이게 목적이셨구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선생님을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근데 막 2.8점이야. 아, 이런 반성해야 됩니다. 아니, 물론 2.8점 문제가 더 어려울 수도 있지. 물론 4점 문제가 다 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시험에 따라 헷갈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배점은 난이도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쫄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또 중학교 때랑 다르게 그지, 우리 100점 맞는다고 A, 90점 맞는다고 A가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시험 치고 나서 맞춰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개인적으로. 그 맞춰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수준이 비슷한 애들끼리 맞춰봐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내가 공부를 좀 하는 애야, 나보다 못하는 애한테 가서 맞춰보자고 하진 않잖아, 상식적으로. 보통 나보다 잘하는 애한테 가서 맞춰본다고 한다고.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못 쳤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냥 넘어가세요. 뭐. 내가 어려웠으면 남도 어려웠을 겁니다. 국어만 칠 거 아니잖아. 수학도 쳐야 되고요, 영어도 쳐야 되고요, 왜 탐구도 쳐야 될 거 아니야. 어우 싫어, 그지? 어우 싫어. 근데 막 학원생들은 제2 과목밖에 안 치는 줄 알고, 그지? 막 학교 수행평가도 막 자기 것만 있는 줄 알고 계속 내고. 어릴 때 이게 참 싫었는데 내가 학원 선생님이 되니까 숙제를 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필연이다. 그렇습니다. 그냥 멘탈 터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수업하는 고3들이 멘탈이 많이 나가 있길래. 이제 수능 20일도 안 남았잖아. 걔는 좀 나가도 돼. 근데 좀 나가라. 이제 지금 이렇게 나가면 공부 안 한 거다. 아, 아닙니다. 멘탈 나가면 안 되죠. 나가면 안 돼. 멘탈 나가면 시험 못 친단 말이야. 내가 수능 2번 쳐봐서 아는데 멘탈이 꽤 중요합니다. 선생님 2번째 수능 때는 긴장 하나도 안 했어. 깜짝 놀랐어. 모의고사 치는 줄 알았어. 내가 편하게 갔어. 하필이면 모교에서 쳐가지고 이렇게 오, 간부과정은 다 아는 쌤이고, 뭐지? 9월 모의고사인가? 그래서 잘 생각 수도. 시험장에서는 멘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엔 그럼 뭘 선택한다 그랬지, 얘들아? 절대적 최적화에 따른다, 상대적 최적화에 따른다? 보통 사람들은 다 상대적 최적화를 따르려고 한다. 지름길을 계속 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 상대적 최적화 때문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자꾸 비효율의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냥 POA가 1인 경우가 분명 있었어. 우리 1회 2번 지금 학습 활동 보면은 왼쪽 그림은 POA가 분명 1이 되는 거였어. 근데 오른쪽 그림은 POA가 1.33이 된다고. 그럼 분명 POA의 측면에서는 POA 값이 커졌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방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게 비효율적인지 몰라. 왜? 상대적 최적화에 의해서는
사실 내가 그닥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 이건 결국엔 사회적인 환경에서 봤을 때 비효율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무슨 말이 나왔냐면 맨 처음에 상대적 최적화를 정의할 때 이기적인이라는 말을 했던 게 이건 거야. 사회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지를 그리고 나 말고 타인이 내 선택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최적화했다는 게 이제 와서 풀리는 거지 문장이. 그래서 결국엔 인간은 개인의 만족도 때문에 절대적 최적화보다는 상대적 최적화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내용을 떠올리면서 다음 활동을 해보자 라고 하는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지? 우리가 홍보 전략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볼게.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나오면 이런 지금 봅니까? 네. 이제 다 보시지. 이렇게 여기 돈 보자. 자, 미국에서는 질병예방센터라는 기관이 있다. 자, 얘들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네트워크 지원 이야기 해놓고 질병 얘기한다. 마지막에 맺은 말 부분에 있던 전염병 이야기 기억납니까? 그거랑 한번 붙여보자. 맺은 말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기억이 안 난다면 231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끝에부터 네 번째 줄까지 허브를 찾아 우선적으로 치료해서 전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 그러고 나서 우리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 한번 붙여보자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질병예방센터라는 기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매주 미국 각 지역의 독감 환자 수, 독감 유사 증상 환자 수를 파악해서 보고서를 낸다. 지역별 독감 환자 수를 확인하다가 어느 지역에서 환자 수가 급증하면 그 주변을 차단해서 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내가 아까 전에 영화 감기 얘기했었지, 그지? 전염병이 갑자기 늘어난 지역을 봉쇄하는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거랑 뒤집혀야 되겠지?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나? 그러네. 이 보고서 작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대. 먼저 일선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들에게 독감 환자가 오면 동사무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 우리 생각대로 얘기해보자. 자, 부곡동에서 감기 환자가 발생했어. 독감 환자가. 그럼 우리가 병원에 가겠지. 그럼 병원에 있던 의사들이 동사무소에 보고하는 거야. 그리고 동사무소는 그 정보를 모아서 구청에 보고하고. 이런 예시를 잘못 들었네. 김천에는 구가 없습니다. 그치? 그럼 우린 다행히 바로 시청으로 가겠네요. 시청 부처에 보고하고, 구청은 시청에, 시청은 주정부에, 미국은 주정부가 있으니까 주정부에, 최종적으로 주정부는 질병예방센터로 넘긴다. 그러면 질병예방센터에서 통계를 내서 지역마다 독감 환자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낸다. 얘들아, 상상만 해도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 지금 단계가. 여러분들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일을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가서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도 그닥 빠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물론 한국인들이 급해서 그래. 빨리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서 작성하는데 2주가 걸린대. 얘들아, 근데 그런 생각해봐. 보고서를 2주 동안 쓰는 게 빠를까? 독감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게 빠를까? 독감은 터시로 가거든 그냥. 하지만 2주면 독감이 미국 전역으로 퍼진 후이기 때문에 독감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의미해진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질병 예방 보고서 다 썼는데 이미 독감은 끝났어. 이미 미국 전역을 강타했다고. 그럼 이거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POA고 나발이고 따지기 전에 비효율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검색 사이트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질병예방센터의 보고서 작성 과정과는 다른 해결 방법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열이 나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건 아닌지 검색한다. 독감에 걸렸다면 기침, 고열, 해열제 등 독감과 관련된 증상이나 치료 방법을 검색하게 된다. 이거 굉장히 공감됩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로 아프면 코로나 증상 검색해보죠. 그런데 검색 사이트의 서버는 각 검색어가 어느 IP 주소에서 왔는지 때문에
아닌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서 해당 지역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 거지. 갑자기 부곡동 IP에서 독감 증상을 검색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의심할 수 있겠지. 부곡동에 독감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 검색 사이트가 예측한 독감 환자 수와 질병예방센터가 발표한 독감 환자 수는 거의 일치하였다. 그럼 이 검색 사이트는 효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효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이론과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목을 보니 정하웅 선생님의 구글의 데이터 활용해서라고 보니까 검색 사이트 땡땡은 구글인가 봅니다. 아쉽게도 교과서에서는 기업 이름을 쓸 수 없어 얘들아. 알고 있니? 특정 기업의 이름을 쓸 수 없어서 땡땡이라고 나오네. 구글이네 구글. 구글은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 안 씁니다. 구글 씁니다. 그 구글이 뭐랄까 조금 더 정보량이 많아. 근데 정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구글링을 많이 할 텐데 조심하세요. 정말 객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구글은. 그래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봐. 이거 어디서 왔는지. 이거 출처가 어떻게 돼? 챗GPT야 고마워. 챗GPT 어쨌든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얘들아 이거 기계 왕국의 지배가 되는 거라니까. 잘못하면 이제 챗GPT한테 욕 잘못했다가 나중에 터미네이터처럼 가는 거야 돼.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와가지고 내가 검색 기록 잘못 말해줬을 때 나한테 뭐라고 하네. 빅 워닝 빵 반역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챗GPT한테 감사하면서 감사 인사해. 고마워 쌤 올트만아. 아니 그 챗GPT 만든 사람이 쌤 올트만이야. 고마워 감사합니다 선생님 큰일 하셨어요. 전 얘랑 같이 졸업해야 될 것 같아요. 챗GPT도 졸업장 줘. 걔 졸업한 거 맞아. 나보다 공부 더 했어. 그래서 이것도 얘들아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거지. 그지? 자 검색 사이트가 허브가 될 거야. 그지? 이 허브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막 검색하게 되면 이게 데이터화가 되지. 우리 그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데이터화가 많이 생기면 빅데이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거를 분석하면은 독감 환자들을 분석한 것처럼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우리가 무언가를 검색한 게 하나하나 데이터가 돼서 어떠한 구매 데이터를 분석하게 될 수도 있고 검색 데이터 값을 분석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상단에 띄워줄 수 있어.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렇죠. 뭐 한번 검색 잘못하면은 막 쫙 선생님은 헬스 기구 검색 잘못했다가 며칠째 광고로 그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샀다고 그만해. 이제 그만 알려주세요. 샀는데 왜 자꾸 최저가를 해. 꼭 내가 사고 나면 최저가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은 우리 앞에 봤던 본 지문이랑 어떤 부분에서 엮을 수 있다? 네트워크 이론의 활용 측면에서 붙일 수 있겠지. 그러면 결말 부분에서 얘기했던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활용 분야, 예시 등과 붙여서 읽을 수 있습니다. 지문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이렇게 수많은 예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한다라는 걸 이야기 통해서 이제 둘이 그래서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 같이 예시를 사용하여 해당 이론을 설명하고자 한다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같은 이론도 쓰고 있고요. 이제 문제제기, 해결 방안 이런 구조도 똑같고요. 그지? 것들 공통점 차이점, 내용 일치에 대한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겠습니까? 235페이지 넘어가서 이걸 정리 한번 해볼게. 설명문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설명문이고요. 얘들아, 설명적, 실증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실증적인 글이다. 여기도 예시도 많이 나왔고요.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재질을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 되게 중요한 게 있었는데 표현 방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정의를 확실히 내리죠. 과학기술 지문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무슨 글이든 일단 정의를 내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 글을 읽는다라는 전제는 교과서에서 어떻게 깔고 들어가는 거냐면 해당 글을 읽는 학생들이 해당 정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가 대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읽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네트워크 이론이 제시되면 네트워크부터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런 정의를 내리고 그거에 대한 현실에서 활용, 응용, 즉 예시를 듭니다. 그리고 비교, 대조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는 이 특징 2번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데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그지? 이론 중에 엄청 많이 했어 우리. 그리고 네트워크 이론에는 어떤 네트워크에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엄청 정의 많이 했습니다. 특정한 정의들을 내용 유추로 물어볼 수도 있다. 헷갈리지 맙시다. 정의를 통해서 설명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정의 내렸던 게 네트워크, 점선, 노드, 연결선 이런 얘기도 했고 네트워크의 종류로 내려왔었어. 고속도로망 같은 건 각 노드, 각 점에 연결된 선의 수가 거의 일치하는 것, 항공망 같은 건 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복잡한 것, 우린 이걸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부르기로 했습니까?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로 했지. 그래서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 너네가 이 지문을 다시 읽을 때 복잡계 네트워크라는 단어는 튀어나와야 돼. 척도 없는까지는 안 나와도 됩니다. 척도가 없다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 내릴 수 있는 숫자 기준이 더 많아서 내릴 수 없는 이기 때문에 복잡계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잡아놓고 이러한 복잡계 네트워크의 사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절대적 최적화와 상대적 최적화, 그리고 이 값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POA라는 값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POA 값이 크면은 수학적으로는 비효율적이다. 단점이었지. 대신 장점은 개인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이 POA다. POA가 작으면 효율적은 높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효율은 뭡니까? 수학적 효율이 높은 겁니다. 이런 걸 바꾸면 얘들아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경제적이다라는 말도 할 수 있어. 이 경제적이다라는 말이 단순히 뭔가 돈이라던가 진짜 사회 경제 지문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효율적이라는 말은 시간을 경제적으로 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어휘를 조금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어휘력을 바탕으로 풀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효율이 높다, 수학적 효율이 높고 POA가 작으면. 대신 POA가 작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최적화하는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는 개인적인 만족도는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극단적으로 POA가 1이 되면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우리 아까 봤던 1.33 정도면 30에 비교하면 랜청 계산했던, 그지? POA가 굉장히 좋은 POA일지도 몰라요. 그지? 그래서 그림 1 상황에서 교통체증 등이 발생하는 까닭은 뭐였냐면 맨 처음 본 그림이었죠. 뭐냐면 사람들이 다 이기심 때문에 지름길로 가는 순간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게 문제였지. 이러면서 POA 값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반반 가서 절대적 최적화를 따르는 것이 이게 개인한테는 사실 개인한테도 효율적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 위로 올라갔던 5명의 10분은 억울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5명의 10분을 선택한 5명이 점점점 지름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손해를 보는 그림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절대적 최적화가 아니라 상대적 최적화를 구하다 보니 POA 값이 오르고 POA 값이 오르다 보니까 수학적 비효율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통해 설명한 건.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복잡계 네트워크가 왜 생기느냐라는 걸 첫 번째 문단에서 사실 했었는데 그 본론 서론 부분에서 빈익빈 부익부 법칙 때문에 라고 했었어. 얘들아, 빈익빈 부익부가 뭡니까? 경제이론이긴 한데 많이 버는 사람은 계속 많이 벌고 부족한 사람들은 계속 부족한 걸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허브 때문에 특정한 허브가 생기면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복잡계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우리 항공기 네트워크 볼 때 엄청 많은 친구도 있었고 하나밖에 연결이 안 되는 애도 있었지. 이런 것을 통해서 허브의 발생에 의해서 복잡계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이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했었지. 효율적이고 적절한 조치로 교통치등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에 대한 사례로 현재 우리 청계천 사례 얘기했었다. 청계천 고가도로를 없앰으로 따라서 오히려 시내 도시가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도 했고, 허브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건 우리 넓혀읽기 할 때 봤던 부분이고, 검색 결과라던가 입소문 마케팅에 대한 건 수많은 예시가 다른 지문을 통해서 제시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는 힘이 세다 문제 쭉 풀어오고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렵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실제로 별로 안 어려워요. 여기 있는 문제는. 그러고 조금만 더 봅시다. 이게 뭔가 학교에서 지금 진도를 안 나가고 있어, 그지? 네. 뭘 나가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네. 뭔가 예상되는 거 있습니까? 예상되는 거. 윤두서 자화상은 위에는 다 사실 진도를 나가버렸잖아, 그지? 이 다양한 특성의 그리기 얘들아 4단원은 아닐지 너네 아예 학교에서. 네. 그럼 4단원은 되겠지. 네. 그지? 그럼 4단원 가보자. 다양한 특성의 그리기래. 요물이 세상을 망치고 있으니 254페이지. 누가 봐도 조선시대 때 쓴 거 같은 느낌이 확 든다잉. 고려시대예요. 그래요? 야.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여기 적혀 있는. 공민왕대 얘기네. 공민왕대 얘기. 여러분 역사 좋아합니까? 오, 이 사람이 한 명이 안 좋아하네. 전 좋아해요. 오 진짜? 네. 좋아. 고민가 나랑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눈치가 좀 빨라졌어. 근데 3문제는 재미없는데 나머지는 내가 몰라는. 조선은 좀 스릴 넘치잖아. 스토리텔링이 많은 나라잖아. 스릴 넘치는 나라. 유교에 미친 나라. 조선시대 유교 때문에 망친 문학 작품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수많은 작품들을 보잖아. 그놈의 유교 때문에. 그죠? 용물의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라는 질문은 공민왕 때 이야기네요. 여러분 공민왕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네. 원간석이 끝낸 사람. 맞아, 왕관석 끊는 사람. 사실 되게 좋게 그리는데 이분도 이제 말년이 좀 골 때리는 분입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이 없어. 그 이유는 뭐냐? 나라가 망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원광석기를 끝내긴 해. 근데 원광석기를 끝내는 게 누구냐? 이 지문에서 이따 볼 건데 이 신돈이라는 스님을 쓰거든. 신돈이라는 스님을. 네. 근데 이 신돈이 사실 내가 봐서는 신돈의 타락이 가장 큰 타락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분 스님이에요. 스님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되냐? 갑자기 머리를 기릅니다. 왕에게 간택을 받고 머리를 길러요. 머리를 기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더 이상 승려가 아니야. 2차 전직을 해버렸단 말이야. 왜 전직을 이쪽으로 찍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신돈 쪽에서 굉장히 큰 비리가 있고요. 공민왕은 역시 이제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맛이갑니다. 공민왕 공장만 엄청 나오잖아. 교과서에 보면은 원간석기 끝내고 뭐 설치하지 안 나와? 기억이 안 난다 이제. 수레하면 된다. 뭐 하는데 어쨌든 그 뒤로 이제 공민왕도 이제 맛이 가고요. 왕 한 명 정도 더 있다가 끝나는 걸로 기억나는데. 이제 우왕 아니에요. 맞아 우왕 뭐야? 근데 놀라운 추측이 있죠. 우왕이 이제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일 수 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어째서 신돈은 승려인데 어째서 뭐 이런 거죠.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당시 시대 분위기가 굉장히 꿀꿀했다,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종호라는 관리가 저 신돈을 내리쳐야 된다라고 이제 상소문을 쓴 겁니다. 상소문. 그래서 상소문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과거에는 이게 왕한테 도전하는 거잖아. 그래서 옛날에 막 조선 말기에는 그런 거 압니까? 그 위정척사파라고 해가지고
그 상소문 내놓고 이 앞에다 도끼 내려놓자 도끼. 왕이 내 이 얘기 안 들어주면은 그냥 나는 도끼로 내 목 칠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 사실상 협박이다. 안 들어줘. 나 간다. 어디 가는지는 모름. 그런 거 보기 때문에 이제 신돈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신돈은 탄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나는 이 지문이 있을 때 되게 좀 놀랐어. 물론 상소문이 있을 수는 있는데 모쪼록 이거는 특정 인물 해시태그 디스전이거든. 이거를 교과서에 어떻게 해. 이러다가 나중에 쇼미더머니도 교과서에 들어오겠어요. 아니 이게 왜냐면은 산수상 1300년쯤이니까 뭐 한 700년 뒤에 들어온 거잖아 교과서에. 그럼 이제 2725년 교과서에는 쇼미더머니 시잼 대 BYR 디스전이 교과서에 있을 수가 있다. 아니 왜 있을 수 있잖아. 막 발라드 가사도 좋은 거 들어올 수도 있고 밴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때 내가 선생님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700년 뒤에 살아있으면 로봇 인간이잖아. 짱구 극장판 되는 거라고. 로봇 선생인데 그건 싫어. 난 사람으로 살 테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만 한번 읽어보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254페이지입니다. 신 등이, 여기서 신은 누구겠어? 신하입니다. 신하가 자기를 말하는 1인칭입니다. 신 등이 3월 18일에 궁전 안에서 문수회를 열었을 때, 이제 이게 고려는 불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궁 안에서도 굉장히 이런 종교적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들었을 때 향한 일입니다. 영도 첨에 신돈이, 그러니까 이제 으뜸 벼슬이 중에 하나야. 고려시대에 올라가 있는 신돈이 재상 반열에 앉아 있지 않고 감히 전하와 더불어 나란히 앉았는데 그 거리가 몇 자 되지 않아. 얘들 지금 저 그림 봐봐. 누가 봐도 왼쪽은 왕이죠, 모자가. 네. 오른쪽이 신돈이거든. 아니 신돈 승려인데 여기 머리 그린 걸로 고증도 잘했네. 머리도 많이 길렀다 야. 이거 머리 풀면은 중단발쯤 되겠는데? 거지 좀 들어왔습니다 지금 신돈. 온 나라 사람을 놀래어 인심이 술렁술렁하고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자, 감히 아무리 으뜸벼슬이어도 감히 왕과 나란히 앉는다. 이 부처님한테 제사를 지내는 집회에서 쉽지 않죠. 상하를 구별하고 백성의 뜻을 안정시키는 것이 예인데 예법이 없다면 대체 무엇으로 군신이 되고 무엇으로 부자가 되며 또한 무엇으로 국가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교가 기반이든 아니든 군신 부자는 기본인 겁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군신 부자가 안 된다라는 거야. 지금 왕이랑 신하가 같이 앉아 있는데 그럼 누가 왕이야? 하는 겁니다. 성인이 예법을 마련하시어 상하 명분을 엄격하게 한 것은 그 도모함이 깊고 그 사례가 원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와 왕가의 예법에서는 재상 반열, 즉 재상의 위치에 신돈이 앉아 있는 걸로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안 하겠다 이거야. 근데 사실 이때는 신돈이 재상의 자리에 앉는 것도 불만 중인 사람들이 많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 뭐 어쨌든 으뜸 벼슬이니까 너가 뭐 재상의 반열에 앉아 있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다. 근데 어떻게 왕의 위치에 더불어 앉아 있느냐, 이런 상하 명분을 엄격하게 해야지 그게 성인이 예법을 마련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이제 그래서 빌드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게 결론이 신돈을 내쳐주세요거든. 신돈을 내쳐주세요의 빌드업 시작 부분에서 이제 처음 부분에서 필자, 이 글을 쓴 이 조원호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통해서 임금에게 관심을 끌었어, 그지? 냅다 그냥 이런 일이 마음에 안 드니, 이런 행동이 마음에 안 드니 잘라주세요라고 하면 신빙성이 떨어지지 얘들아. 네. 원래 누구한테 꼰질릴 때도 자세히 꼰질러야 된다고. 그냥 직접 경험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왕은 제사 지내고 있으니까 양옆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특정 인물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신돈이 어떻게 했는지에만 다 초점을 맞춰.
사실 왕이 옆에 앉으라고 시켰을 수도 있거든. 그건 난 모르겠고 일단 신돈 행위에 집중합니다잉 하고 초점을 맞춰 글을 시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신돈 이거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야. 근데 신돈 뒷담화로 시작했잖아. 네. 신돈 뒷담화로 시작했는데 글의 끝이 신돈 칭찬이겠어?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극히 드물죠. 까놓고 사실 생각해보니 괜찮은 것 같네요 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시작부터 칭찬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야. 처음 부분을 통해서 신돈이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 오, 그만둬야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글을 전개한 거죠. 다음 시간에 이 뒷부분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참고로 이존호는 이 뒤로 신돈을 탄핵하려고 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합니다. 죽어요 그러다. 근데 조금만 좀 오래 살지. 왜냐면 조선을 세운 정몽주와 굉장히 친했던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오래 살았으면 조금만 버티지. 30년밖에 못 살았어. 너무 일찍 갔어. 좀만 버텼으면은 같이 투탑하는 건데. 이게